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첫 아이를 임신한 30대 예비 워킹맘입니다. 어제는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으로 꽤나 즐겁게 보냈어요. 시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2가지를 준비했었는데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조금은 민망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작년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3남 1녀 중 하나로 위로는 누나가 있죠. 남편을 만난 것은 제 스스로에게 많이 지쳐있던 시기였어요. 어린 시절 저는 소위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열이 다른 집보다는 강한 편이었죠. 아니, 저희 어머니는 강하다 못해 좀 심한 편이셨어요.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죠. 오죽하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저를 해외로 보내셨답니다. 조기 졸업해서 하버드를 보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그릇은 아니었고 저 때문에 부모님들 사이만 나빠졌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좀처럼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이혼하고는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얼마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겠다는 욕심이 생겨 입시학원을 다녔습니다. 남편을 그 입시학원에서 만났죠. 사실 만났다고는 하지만 첫인상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기억하는데 말이에요. 학원을 다녔다고는 하지만 저는 막판 2달 정도 얼굴을 봤을 뿐이었죠. 그 후로는 전혀 남편을 만날 수 없었어요.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나고 나서였답니다. 봉사활동을 가던 유기견 보호소에서였죠. 2주에 한 번 나가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저희는 집이 같은 방향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고 그것이 연애로 이어졌답니다. 남편은 꽤나 이름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엄청나더군요. 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도망칠까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저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할 정도로 말이죠. 오죽하면 제가 남편도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를 그 정도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도 당신 정도의 스펙이면 나보다 좋은 조건의 여자들 넘칠 거 아니야. 집에서 손보라고 많이 이야기하셨을 텐데. 2번도 연애하셨는데 무슨.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대학 딱 졸업하고 나서부터 자식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두셨거든. 남편은 저더러 이상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름난 회사에 취직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에 반해 남편은 꽤나 큰 피부과의 원장이었죠. 강남에 있는 곳으로 유명인들 사이에서 알려진 곳이더군요. 제가 시부모님 입장이라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가족들 축복을 받으며 행복 가득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딱 한 가지 부탁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시부모님과 5년을 함께 살자는 것이었어요.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시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는 잘 몰랐어요. 그저 딱 5년이면 된다고 했죠. 처음에는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제가 해낼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질 않았죠. 그래서 못한다는 소리가 목까지 몇 번이나 올라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5년이면 된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싶었죠. 9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외국에 나가 유학생활을 했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어요. 저의 시집살이는 어땠냐고요? 전혀 힘든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집안일 해주시는 이모님도 2분이나 계셨고 드라마에서처럼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도 없었어요.
물론 저도 며느리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모님들을 돕겠다고 나서보기도 했지만 원체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오히려 사고만 쳤죠. 소금을 넣어야 하는데 설탕을 넣거나 간장을 조금만 넣는다는 것이 왕창 넣어버려 국을 아예 새로 끓인다거나 말이죠.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무슨 저런 대책 없는 아이가 다 있나 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최악이었죠. 요리학원이라도 좀 다닐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타박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모르면 가르쳐주면 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저의 결혼 생활이 반전을 맞이한 것은 동서들이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남편에게는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무슨 텔레파시라도 통한 것인지 두 사람이 한 해에 결혼을 했거든요. 한 사람은 여름에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을에 말이죠. 형님이란 소리가 참 낯설더라고요. 특히 바로 손 아래 동서는 저랑 동갑이라서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만큼 동서들에게도 잘 해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동서들과 저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은 새롭게 가족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두 사람이 시집온 첫 해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을 비롯해 시아버지께서 워낙 김치를 좋아하셔서 시댁에서는 김장을 엄청 많이 다양한 종류로 담그셨거든요. 일반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깍두기, 파김치, 무김치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처음 김장을 할 때는 무슨 김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툴툴거릴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집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김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맛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아침만큼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하셨는데 김장 역시 시어머니의 주도하에 이모님들과 제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만들었답니다. 그 해는 동서들도 늘었으니 더 왁자지껄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동서들은 시간이 되도록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분명 전날 단톡방에 김장하는 날이니 편한 옷 입고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말이죠. 저도 그날만큼은 연차를 쓰고 집에 있었답니다. 저는 급하게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초조해진 것은 제 쪽이었어요. 시어머니 눈치도 보였고요. 말씀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분명 오늘 일찍 오라고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할 것이 뭐가 있어. 시간 되는 사람만 오면 되지. 너도 오늘 하루 쉬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힘들어지는 거 아니지? 그럼요. 사장님이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창립 멤버인걸요. 아직 저 없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간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뻐기며 말하자 크게 웃으시면서 그럼 우리끼리 김장하자고 하셨답니다. 저는 불안감을 가지고는 시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부지런하게 움직였죠.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동서 둘이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분명 편한 옷을 입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을 하고 왔더군요. 보자마자 무슨 시상식이나 파티라도 있는 줄 알았죠. 분명 이틀 전부터 김장 있다고 편하게 입고 오라고 했잖아, 동서.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요, 형님. 그래도 왔잖아요. 아니 그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못 오면 못 온다, 늦게 오면 늦게 온다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김장을 저희가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 써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으면 몰라 시댁에서 김장을 다 함께 모여 한다는 사실도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라니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제가 뭐라고 더 말하기 전에 동서들은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그것도 웃겼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며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아니 우리랑 자기랑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손에 물 묻힐 일이 있어? 하여튼 자라온 환경에 어쩔 수 없다니까. 고졸이라면서요? 진짜 도대체 어머님이나 큰 아주버님은 뭘 보고 저 여자를 가족으로 들이신 거죠? 어디 나가서 형님이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도 봐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영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무식해서 정말이지. 두 동서는 확신에 찬 얼굴로 아주 신나게 험담을 하더군요.
언제인가 예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 가족들이 며느리를 앞에 두고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때 며느리가 가족들 말을 받으면서 유창하게 영어로 끼어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제 막 시집온 동서들과 이런 일로 유치하게 싸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흥분하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다시 말해주려고 했어요. 그때였죠. 안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나오셨고요. 앞치마를 하고 팔에는 고무장갑까지 끼고는 말이죠. 그 모습에 두 동서의 눈이 크게 당황하더군요. 너희들 왔구나. 많이 늦었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김장하신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하셨어요? 첫째가 이야기하지 않디? 우리 김장한다고 말했다던데. 당연히 내가 하지. 다른 사람 시켜서 할 거면 그냥 김치 사서 먹지 뭐하러 김장을 한다고 해.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와 다른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눈에 띄게 달라진 분위기에 동서들은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죠. 내심 쌤통이더라고요. 그때였죠. 시어머니께서 고무장갑을 벗으시면서 두 동서에게 자리에 좀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더러 안에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것 좀 챙겨보라고 하셨죠. 저는 군소리 없이 들어갔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엿듣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이모님들도 웃으시고는 그렇게 궁금하거든 가까이 가서 듣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신이 나서는 주방 입구에 서서 거실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답니다. 어머니 큰형님이 내가 먼저 얘기 좀 하자. 그래, 김장을 같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적어도 오겠다고 했으면 사람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연락을 줘야 할 것 아니니 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당연히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해서. 아까 들어보니까 처대가 다 이야기한 것 같던데 뭐. 그 부분까지 내가 깊게 파고들지는 않으마. 하지만 하나만 당부하마. 어떻게 됐든 너희들 형님이고 너희가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 집 맏며느리야. 그러니 말할 때 조심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거라. 그것만큼 보기 흉한 거 없다. 두 동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웃음이 슬그머니 터지려는 것을 꾹꾹 눌러 참고 주방으로 들어와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제 행동에 이모님들은 크게 웃으셨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끼리 식탁에 앉아 낮에 한 김장의 수육을 곁들여 먹는데 동서들의 얼굴이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올해 김장도 너무 잘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생을 좀 했겠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첫째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시며 음식 솜씨가 처음 시집 올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죠. 시아버지께서는 그 정도냐고 놀라시면서 어쩐지 김치가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죠. 그리고 그럴수록 두 동서의 얼굴빛은 칙칙해져만 갔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당연히 두 동서들이 반성을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더 심하게 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두 동서는 정말이지 평범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는 여름과 겨울에 가족여행을 함께 다녔는데요. 올해는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삿포로로 가기로 했죠. 해마다 해외여행은 제가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둘째 동서가 나서더라고요. 자신이 하겠다고 말이죠. 저야 일을 하나 덜어준다고 하니 당연히 흔쾌히 넘겨주었어요. 사실 가족들이 머물 숙소부터 시작해서 시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서 하나하나 직접 연락해보고 확인해봐야 하는 성미이다 보니 준비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걸 이제 둘째 동서가 가져간다는데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여행의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기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들뜬 얼굴이었죠. 그런데 숙소에서 그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예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방이 2개나 부족했답니다. 둘째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확인을 거듭했지만 확실히 저일 쪽 실수였죠. 둘째 동서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방을 구하려고 했지만
하필 그 료칸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어요. 나름 평점 좋은 곳으로 알아본 모양인데 그 부분까지 확인은 안 했던 것 같았죠. 자신의 실수에 화가 난 동서는 다른 숙소를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잠시만 주변을 관광하고 있으시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피곤한 얼굴로 시부모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곁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여기 오기 전에 일을 좀 몰아서 하느라 당장이라도 온천에 들어가 쉬고 싶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눈짓을 하고는 슬쩍 아까의 료칸으로 다시 들어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유학 시절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난 덕분에 저는 간단한 일어나 중국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료칸에서는 원래 등급보다는 다운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바로 체크인을 하기로 했죠. 제수씨, 부모님이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숙소는 그냥 여기로 하죠. 아직 우리가 예약한 방도 있다고 하니까 그 방은 부모님 드리고 부족한 방은 등급 좀 낮춰서 우리 형제들이 쓰고요. 날씨도 추운데 두 분 밖에 오래 계시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등급을 다운하면 수준이... 그래도 개인 온천은 다 준비되어 있고 방 크기가 좀 작아지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동서 마음은 알겠는데 부모님 생각해야지. 제 말에 둘째 동서는 못마땅한 얼굴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의 얼굴에 금방 화색이 돌며 바로 숙소로 들어가셨죠. 저는 시부모님 방을 먼저 확인해드렸어요. 혹시나 불편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몇 가지 부탁도 있지 않았죠. 알아보니까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저녁 코스 요리 확인이 안 되어 있던 것이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생이 많다고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방금까지는 둘째 동서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재미있게도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온천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으니 편안하게 즐기시란 말도 잊지 않았답니다. 시부모님이 묵고 계시는 방을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복도에서 두 동서와 마주할 수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둘째 동서는 무슨 생각이냐고 하더라고요. 영문은 알 수 없었던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반문했죠. 형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예약해둔 거 형님 짓이죠? 제가 그런 초보적인 실수 할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손대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동서가 예약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알고, 그리고 그런 짓을 내가 왜 하는데? 제가 어머님께 사랑받는 게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짓 하셨어요? 진짜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어린애야?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왜 하냐고 그런 짓을.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든든한 배경 생겼는데 그걸 뺏길까봐 두려우셨겠죠? 저는 정말이지 할 말이 없더군요. 아니 적어도 앞뒤 스토리는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무슨 수로 동서가 예약한 숙소를 알아냈으며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었겠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엔 영어로 속닥거렸죠. 도대체 내가 있기는 한 걸까? 이런 괘씸한 행동할 정도로 머리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지. 인간이 쓰레기잖아. 폐기물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지. 언제까지 이런 것이랑 우리랑 같은 취급받아야 하느냐고. 이번에 확실하게 쫓아낼 계획 세웠는데 그것도 소용없게 생겼어. 순순히 제 발로 나갈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다른 방법 생각해봐요. 이런 것들은 거머리 같아서 어디 하나 딱 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두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실패로 돌아간 것 같으니 앞으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한참을 중얼거리던 두 사람은 갑자기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모습이 재밌었나 봐요. 저는 두 동서가 뭐라고 하든 말든 몸을 돌려 제 방으로 왔답니다. 남편은 피곤한지 벌써 뻗어 잠들었더군요. 삿포로의 여행은 첫날을 제외하고는 무난했어요.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했죠. 하지만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두 동서가 저를 미워하다 못해 저를 쫓아낼 궁리까지 한다는 것이 충격이었거든요. 저에 대한 두 동서의 날산 경계는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뭐가 되었든 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내기 무섭게 두 동서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죠. 그냥 제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 다 무시할 작정이라도 한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들은 제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보낸 것도 카카오톡 기록도 남아있었지만 두 동서는 애시당초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죠.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제 편을 들어주시던 시어머니께서도 곤란한 입장이 되셨습니다. 두 동서들이 왜 자기 말은 믿어주지 않느냐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까지 쏟더라고요. 냉정하게 쳐내시던 시어머니께서도 할 말을 잃으셨을 정도였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에 첫째 동서가 와선 좋은 와인이 생겼다고 하며 식후에 가볍게 한 잔씩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와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하다 싶었죠. 남편은 꽤나 비싼 와인이라고 놀라는 목소리로 알려주더군요. 시어머니께서도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답니다. 그 와인에 어울릴 만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준비할게. 형님은 그냥 잠자코 계세요. 분위기 흐리지나 말고. 제가 말하면 뭐 아세요? 뭐? 동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 평생 이런 와인은 구경도 못 해보셨을 테니 나대지 말고 얌전히 주는 대로 받아 마시라고요. 오히려 도와준다고 설쳐대면 방해밖에 안 되니까요. 설마 와인 마실 줄 모르시는 건 아니죠? 기본 예의라도 급하게 알려드려요? 첫째 동서는 비꼬는 말투로 말했어요. 참 내가 고작 와인으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첫째 동서의 막말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형님이 결혼을 잘하셔서 이런 것도 마셔보는 줄 아세요. 형님이 취직해서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런 와인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와인인지. 와인이 좋은 줄은 모르겠지만 동서가 참 없어 보인다는 건 알겠네.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지 조금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참 사람이 불쌍하네. 뭐? 누가 누구더러 불쌍하다고 하는 거야? 그나마 형님이라고 불러줄 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찌그러져 있어. 솔직히 형님이란 타이틀 빼고 뭘 내세울 수 있는데?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주제에. 동서야말로 내가 뭘 가진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저와 첫째 동서 사이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을 그때 남편이 들어오면서 자신은 일이 남았으니 와인 대신 커피를 내려 마시겠다고 했죠. 남편은 저와 첫째 동서 사이의 팽팽한 분위기를 바로 알아채고는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몫의 커피도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괜찮으냐고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첫째 동서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서둘러 준비된 와인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괜찮은 것이 확실하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걱정 말라고만 했죠.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했어요. 두 동서들이 저에게 하는 행동이 몇 번이나 거슬렸지만 끼어들면 오히려 제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첫째 동서의 일로 마음이 뒤숭숭한데 그 감정이 정리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둘째 동서가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구했다고 하며 꽤나 큰 그림을 한 점 가져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갤러리나 전시회를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몇몇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도예 쪽에는 관심이 많아 시어머니를 따라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답니다. 저는 한눈에 시어머니께서 최근 마음에 들어하시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좋은 그림이구나. 작가가 요즘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고맙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니까 제가 다 마음이 편하네요. 어머니, 점심은 밖에서 드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유명 일식 오마카세 예약했거든요. 대기가 1년은 기다려야 하는 곳인데 메인 셰프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언제든 와도 된다고 해서요. 형님도 가시겠어요? 그래, 첫째도 가자. 너도 일식 좋아하잖아. 어머, 형님 일식 좋아하세요? 그런데 돈가스 뭐 이런 거 나오는 곳은 아닌데 괜찮으시죠? 진짜 일식하는 곳이라서요. 둘째 동서는 깔보는 말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하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설마 그런 것도 모르겠냐고 하며 짧게 대답하곤 나갈 준비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왔더니 둘째 동서가 팔짱을 끼고 저희 부부 방 앞에 있더군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빨리 하라고 했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가는 곳은 정치계, 경제계에서도 알아주는 분들만 받는 그런 곳이에요. 형님의 그 저렴한 입맛이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몰라도 그냥 맛있다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부끄럽게 하지 말고. 동서, 말을 좀 예쁘게 하지 그래? 동서 말대로 내가 형님인데 말이야. 제가 언제 형님이라고 안 불렀던 적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집안 첫째 며느리가 고조 출신이라더라. 학교 졸업장도 없이 검정고시 출신이라더라. 말들도 많은데 그런 장소에서 흠집 잡힐 만한 행동은 안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형님만 부끄럽고 끝낼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나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돈다고 동서들이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 둘째 동서는 제 질문에 말을 얼버무리고는 자기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따라하기나 하라고 말하고는 1층으로 내려갔죠. 저는 조용히 내려가 시어머니께 친정에 잠시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급하게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갑자기 제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아쉬워하셨어요. 하지만 둘째 동서는 만면에 미소를 가득 지으며 입에 귀에 걸려선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둘째 동서를 내보내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친정아버지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본 친정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죠.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얼굴은 왜 그렇고? 아니에요 아빠. 저 그때 짐은 어디 있어요? 그때 짐이면 너 밖에 있을 때? 다락방에 있지. 너 대학 시절 받았던 것들이랑 다 함께.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구석에 놓여있던 커다란 박스를 꺼내 주섬주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먼지가 가득했지만 하나하나 꺼내며 저는 졸업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졸업하면서 챙겼던 것뿐 아니라 암흑기 시절 받은 졸업장도 함께 챙겼죠.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보게 되다니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가득한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서 챙겼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갑자기 졸업장을 왜 챙겨가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커서는 싸우려고 챙겨간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 방을 제대로 먹여줄 그런 기회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고요. 기념적인 그날은 시아버지의 칠순 생일이었어요. 칠순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앞 주말에 호텔에서 크게 칠순 기념 파티를 열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죠. 물론 동서들이야 부끄럽게 어디를 가느냐고 저한테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에 갔습니다. 또래들보다는 시부모님 나이대의 어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동서들이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제 쪽을 힐끔거리며 키득거리기만 할 뿐 저는 그런 동서들을 무시하고 남편과 함께 손님들께 인사드리기 바빴답니다. 아주 큰일 없이 잘 넘어갔죠. 그럼 대형 사고는 언제 터졌느냐? 바로 시아버님 생신 당일 저녁에 벌어졌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칠순 파티는 둘째치고 생신 당일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서들에게 적어도 생신인데 우리 손으로 식사는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죠. 무슨 일인지 순순히 두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살짝 의심스럽긴 했지만 저는 저녁 식사 준비에 맞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더군요. 설마 했는데 말이죠. 소식이야 당연히 없었고요. 저는 묵묵히 미역국을 끓이고 시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한다는 잡채와 육전을 만들었답니다. 이모님들은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동서들과 함께 할 일이라 이모님더러 일찍 퇴근하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말이죠. 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도움을 거절할 상황은 아니었답니다. 동서들이 나타난 것은 저녁 식사를 40분 앞둔 시점이었어요. 두 사람은 준비는 다 했느냐고 말하며 들어왔죠. 저는 이모님들께 자리를 피해달라고 부탁드리고는 그 두 사람에게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두 동서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죠. 내가 분명 저녁 식사가 7시니까 5시까지는 오라고 했지. 동서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5시야? 시계 볼 줄 몰라? 약속했으면서 지키는 법이 없어.
오라고 해서 왔더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형님이란 자리가 무슨 벼슬이라니? 참, 진짜 웃겨서. 그러니까 고작 이런 음식이나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다니. 도대체 우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시장 바닥이나 다니면서 이타의 것들 주워 먹던 버릇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래서 골빈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두 동서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하라고 했죠. 비겁하게 둘이서 속닥이지 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반응에 두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눈치는 빨라서 큰 소리만 칠 줄 안다고 저를 얼간이라던가 모질이 등으로 지칭하며 이런 음식을 먹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냥 다 버리고 출장 요리사를 부르는 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했죠. 하지만 정말 제가 화나는 것은 다음 대화였어요. 그나저나 저것도 자식이라고 저 따위를 키워서 이 집안으로 시집보낸 부모 얼굴이 궁금하지 않아? 얼마나 뻔뻔할까?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겠지. 번듯한 사돈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을 거야? 어머님 몰래 이 집 재산 빼돌리거나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이한테 확인하라고 말해둬야겠다. 거지 새끼가 정신도 못 차리고 야금야금 챙기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동서가 말하는 거지 새끼가 날 말하는 건 아니겠지? 나처럼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거지 새끼가 어디 있겠어? 안 그래? 저는 저희 부모님까지 언급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서들처럼 영어로 두 사람의 말을 잘라버렸어요. 두 동서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봤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거리며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이고 경고해도 계속 영어로 말하기에 나도 해봤는데 문제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이죠. 두 동서는 더듬거리기만 할 뿐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영어로는 이해가 안 되냐고 하며 이번에는 일본어로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앞에 두고 욕을 했느냐고요. 제가 모를 줄 알았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일본어를 모르는 두 사람은 혼이 빠진 얼굴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라고요. 저는 이러도 힘드냐고 하며 중국어에 불어까지 써가면서 두 사람에게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따져 물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보였죠. 내가 어지간하면 참아주려고 노력했고 귀엽다 받아주려고 했는데 점점 도를 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나한테 해야 할 말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가족 식사 시간 다가오니까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빨리 식탁이나 세팅해. 동서들은 어떻게 할지는 내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하니까. 저는 두 사람에게 등을 보이고는 마지막으로 미역국 간을 맞추고 밥의 상태를 확인했죠. 제가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 두 동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뭐하고 서 있느냐고 당장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준비해둔 음식의 그릇을 첫째 동서가 바닥으로 내팽겨 쳤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첫째 동서는 그런 저의 모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죠. 뭐야, 니까짓 게 뭔데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너는 고등학교나 겨우 나온 패배자야. 루저라고. 알겠어? 동서는 내가 고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신경 쓰이나 봐? 매번 고졸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동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 몰라서 물어? 이 집안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너 같은 길거리에 흔히 굴러다니는 인간들이 들어와서 살 것이 아니라고.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가족 사회적 체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두 사람한테 경고했을 텐데. 네가 무슨 짓을 해서 큰아주머님이 넘어가셨는진 모르겠지만 원래 그 자리에는 임자가 있었다고. 너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사람의 자리였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버러지 같은 게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는. 첫째 동서가 흥분하며 내뱉는 말에 저는 그제야 저를 기를 쓰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저를 더 기분 나쁘게 만들었죠. 저는 고작 그런 이유로 이렇게 나온 것이냐며 매번 수준을 그렇게 따지더니 어느 쪽이 더 바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두 동서들은 더 기를 쓰고 악을 질렀어요. 감히라던가 주제 등의 단어들을 써가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정말이지 저절로 인상을 쓰게 되더군요. 두 동서들의 발악은 당연히 밖으로 새어나갔고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과 서방님들까지 우르르 식탁으로 몰려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며 제게 다가와선 다친 곳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시아버지 생신에 며느리들이 뭐하는 짓이야? 이런 모습 보려고 내가 모여서 밥 한 끼 하자고 한 줄 알아? 바닥에 음식은 다 모고. 그네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제일 윗사람이니 어디 한번 말 좀 해봐라. 어머님, 형님이 저희가 좀 늦었다고 천박하게 욕하시면서 음식을 던지시지 뭐예요. 놀란 제가 급하게 막는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형님. 아무리 저희가 미우셔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두 사람은 마치 연극 대본이라도 짠 것처럼 재빠르게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눈물을 찍어냈죠.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참 손바닥 뒤집기보다도 쉬운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시아버지께서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두 동서와 저를 번갈아 보셨어요. 이 말이 다 사실이냐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시부모님을 앞에 두고 저는 천천히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죠. 그리고는 화면을 가볍게 톡 하고 눌렀어요. 핸드폰에서는 방금까지 두 동서들과 저와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죠. 두 사람이 영어로 제 욕을 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제가 몰래 녹음을 했거든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지금 저 대화가 다 사실이냐? 아니 그게요 아버님. 뭐래요. 저렇게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시부모님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가셨어요. 특히 첫째 동서가 반찬을 엎어버리는 소리에는 다들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셨죠. 설마 이것까지 거짓말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눈치셨어요. 녹음 파일이 끝나고 식탁은 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두 동서들은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는 것이 보였죠. 저는 그릇을 보관해둔 수납장 앞으로 다가가서 구석에 손을 넣어 서류를 꺼내고 내용물을 두 동서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 동서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졸업장.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따로 말 안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나는 이 졸업장이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 서울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서울대 나온 거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상관 있는데. 왜? 서울대 졸업장 하나로는 부족하니? 그럼 이건 어때? 내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졸업한 곳인데. 제 서울대 졸업장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동서들에게 저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안다는 대학 졸업장을 내밀었죠. 두 사람의 동공은 말 그대로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둘째 동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했죠. 저는 믿고 싶지 않으면 학교에 직접 연락해봐도 좋다고 했어요. 놀란 두 사람은 두 동서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해외 유학 시절까지는 모르셨거든요. 저는 두 분께 이 시절에 저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암흑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꽤나 충격받은 얼굴로 제 졸업장을 바라보셨죠. 이만하면 동서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격 충분할까?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었다고 그랬나? 내가 고졸이라고 온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다고? 그 소문 동서들이 내고 다닌다는 건 모른다고 생각했어? 내가 경고했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이럴 수가 없어. 분명 학교 동문에서 당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학교 동문? 그런 자리에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나는 학교 졸업장이니 스펙이니 그런 것보단 사람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거든. 우리 거기가 피부과 원장이라서 내가 만났다고 생각해? 의사라서? 돈이 많아서? 집안이 훌륭해서? 거듭 이어지는 저의 말에 현실을 부정하던 동서들도 차츰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죠. 저는 시아버지께 좋은 날인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녁은 서재로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와 따로 먹겠다고 하시면서요. 아무래도 다 같이 먹기에는 속이 불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두 동서를 노려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볍게 제 손을 톡톡 두드려주고는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렇게 어른들이 들어가시고 저는 두 동서를 바라보며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적어도 잘못했다는 소리는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그것으로 제 마음이 개운해질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두 동서는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지 아랫입술만 깨물고 도통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기가 찼죠.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것 같더군요. 저는 남편까지 이 일에 나서면 모양이 영 이상하겠다 싶은 판단에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속삭였어요. 저와 두 동서들의 대치가 길어지자 서방님들은 말도 없이 꾸벅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남편을 부르며 따라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붙들고 마무리는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사과만 제대로 하면 여기서 멈출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더군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동서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두 사람은 대꾸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뭐가 더 남았느냐고 물었죠. 저는 이렇게 끝을 볼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정말 궁금했던 것을 물었어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남편이 약혼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싶어서 말이죠. 약혼이라니 무슨. 우리 집은 가족끼리 결혼 뭐 이런 거랑 다들 거리가 멀다니까. 아까 재수씨가 그 말한 사람 내 소꿉친구야. 오랫동안 가족들끼리 친하게 지냈어. 당신도 봤잖아. 우리 결혼식에 왔었는데 기억 안 나? 정장 입고 머리 짧게 자른 여자. 남편의 말에 저는 희미한 기억 속에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웃는 모습만으로도 주변을 화려하게 빛내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남편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전적으로 동서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3자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이 꼬였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동서들이 말하는 그 여자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지만 절대로 남편과 연인이 될 수 없는 사이라고 했죠. 그 친구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꽤나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며 저희 부부가 결혼한 이후 연인과 함께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난리가 있던 날 남편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자신의 결혼식에 와달라고 해서 저와 의논을 할 생각이었다고요. 참 웃음이 나더군요. 그러니까 동서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신들 마음대로 상상하고 저를 비난하고 비웃었던 것이었더라고요. 매번 수준 타령하고 저렴이가 어쩌고 시당 바닥이니 어쩌니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짓거려대던 것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던 일이라는 것에 제가 다 힘이 빠지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두 사람이 애틋하다거나 안타깝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두 동서뿐만 아니라 서방님들께도 다 문자를 보냈어요. 제 연락을 받은 동서는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그랬더니 무슨 짓이냐고 문자가 아주 폭탄으로 오더군요. 서방님들 반응은 좀 더 격렬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아셨는지부터 시작해서 동서들이 어디까지 빠져있는지도 알고 싶어 하셨죠. 동서들의 일은 제가 알고 싶어서 알게 된 일은 아니었어요. 졸업장을 가지러 가다가 우연히 친정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했을 뿐이었죠.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며 어머니께서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없다가 제가 결혼하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재를 그 남동생이 쓰고 있다고 했죠. 거기서 저는 사진 한쪽에 함께 찍힌 두 동서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한두 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진 여기저기에서 보였죠. 동생의 말에 의하면 불법 도박 업체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생 몰래 그 사진을 몇 장 찍었고 그것을 그대로 보냈답니다. 제가 보낸 사진을 시작으로 집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지나간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서방님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동서들을 다그쳤죠. 하지만 동서들은 제가 사진을 합성했다고 하면서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신들을 쫓아내려고 제가 술을 쓰고 있다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집으로 찾아와서는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죠. 집에 시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요. 제가 말이 심했어요. 됐어요? 아무리 저한테 사과가 받고 싶어도 그렇지 이런 장난질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고작 미안하단 소리 듣겠다고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다니.
정말 형님도 심하시네요. 내가? 불법 도박 즐기는 쪽은 동서들인데 내가 왜? 이 사진이 거짓이라고? 전화 한 통이면 사실 확인 가능한데 전화해볼까? 저는 검사인 남동생을 통해 확인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며 안 그래도 그 두 사람을 검찰에서 찾으러 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자각이 들었는지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저는 자수라도 하지 그러냐고 말하며 그런 동서들을 쫓아냈어요. 저의 마지막 충고나 다름없었던 말조차도 두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잡혀 들어갔죠. 두 동서는 도박판에 몇 번 참석하지 않아서 간단한 조사만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말이겠어요. 당연히 서방님들은 눈이 뒤집혔죠.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서 위자료 청구까지 아주 재판장에 부지런히 출석 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이 소등은 바람같이 정리되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손을 쓰신 모양이었죠. 좋은 일도 아닌데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일이 있고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고 있다 보니 동서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정신은 차렸는지 반성은 많이 했는지 말이죠. 용서를 했냐고요? 글쎄요. 용서라기보다는 그저 인생이 좀 불쌍하다 싶더라고요. 부디 남은 인생은 부끄럽지 않게 살길 바라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학교 다니실 때 어떠셨어요? 아마도 태반은 3명 이상의 무리에 속하여 학교를 다니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요. 그 숫자가 짝 맞춰서 딱 떨어지지 않는 홀수라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은 힘든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있죠. 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를 입학했던 직후인 1학년 때는 같은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 몇 명과 운 좋게도 한 반이 되었더랬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생각도 해보지도 못한 채 1년을 보냈었고요. 어영부영 그렇게 중학교 생활에 적응을 마친 후로 진급하게 된 2학년 때부터는 다른 애들과 새로이 교류를 하게 되면서 무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포함 총 5명이 친하게 몰려다녔어요.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요. 3학년에 올라가면서 5명 중 3명이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3명에 제가 있었고요. 나머지 2명하고는 같은 반이 아니기도 해서 그냥 셋이 주로 놀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다른 반 2명을 일부러 배제시킨 것으로 상황이며 말이 와전되었고 오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의리 없게 시리 둘을 일부러 따돌렸다면서 무리해서 떨궈내려고. 걔 진짜 영악하다. 저한테 그런 말이 들려오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한 저는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저랑 같은 반이 되어서 몰려다녔던 친구 2명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다른 반으로 흩어진 나머지 2명과 의기투합하여 같이 다니더군요. 이미 학급에서 무리가 형성된 뒤였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친구를 찾기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친구들이 저를 받아주길 바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자꾸만 걔네들한테 가서 기웃거리고 무리에 끼려고 하니까 한 명이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걔네들 중 어떤 한 명에게 크게 밉보였기 때문에 무리해서 왕따를 당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걔가 오래 짝사랑하고 있었던 어떤 고등학생 오빠를 제가 따로 만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였어요. 저는 그 오빠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다만 아는 인맥이 넓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저를 따로 시내에서 만나고 싶다는 그 요청을 한번 들어주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질투를 사서 무리해서 완전히 튕겨나오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오빠 쪽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일을 겪은 저는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학교 가는 게 싫은 것은 물론이고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라든지 여러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중학생이었던 것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집안의 안 좋은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저희 집이 폭삭 망했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같은 반 친구들의 형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 더 잘 사는 수준이었던 저희 집은 한순간에 거지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층 아파트에서 아주 오래된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부터 저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참해진 것은 비단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날이선 비난을 툭하면 쏟아내셨고 이혼하자는 말은 예사로 꺼내셨으며 너 죽고 나 죽겠다는 식의 언쟁까지 당신들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내뱉으셨습니다. 내가 알던 엄마 아빠가 아니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어쩌면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으로 올라가던 시기에 저는 그래서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없었어요. 다만 우울하고 긍정적인 기운 따위는 조금도 없는 집구석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갑작스레 가난해진 것에 대해 현실을 비판하다 못해서 저는 언제부턴가 상황을 회피하고픈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과 제가 꿈꾸는 이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에 절망을 계속 느꼈다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또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만들어낸 캐릭터대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용돈 한 푼 못 받는 가난뱅이 집안의 딸이 아닌 척, 그저 새로 물건을 사는데 크게 흥미가 없는 성격인 척, 입만 열었다 하면 잔소리와 욕만 쏟아내는 부모님을 둔 적이 없는 척, 부모님 두 분 다 일 때문에 바쁘셔서 각종 학교 행사에 못 오시는 척, 부단히도 열심히 꾸며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늘 공허하였고 애정을 주고받을 상대를 찾아서 그게 친구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매달렸을 뿐이었습니다. 설마 그게 친구들에게 밉보이는 행동으로 비춰질 줄은 몰랐어요. 오해를 산 덕분에 저는 중학교 3학년의 남은 기간 동안 내내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매점에 신상과자가 나와서 친구들이 다 관심을 가질 때에도 저는 흥미가 없는 척을 하였고 학원 따위는 다니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제가 돈이 없어도 너무 없는 집의 자식이라는 것을 같은 반 친구들이 눈치를 채는 모양새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은따여서 다행이다. 가난한 데다가 전혀 화목하지 못한 집구석에서 사는 걸 들키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지도 몰라. 은따란 은근하게 따돌림 당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제 처지가 딱 그랬었네요. 너무나도 심적으로 괴로웠고 빨리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때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공학이 아니라 여고에 진학할 생각이었어요. 남자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게 질색이기도 하였고 여자들끼리 있는 분위기라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짐작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비웃거나 괄시를 보내는 친구들의 행태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중학교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었는데 우정이란 참 덧없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대망의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같은 반에서 친해진 새로운 친구에게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친한 친구의 존재가 필요했고 또 그리웠기에 조금 가까워지자마자 저는 꽤나 성급하게 제 안에 있던 이야기들을 그 친구한테 전부 꺼내 보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1학기는 어영부영 지나갔고 2학기 때부터였어요. 항상 저랑 같이 다녔던 이 친구가 저를 슬금슬금 피하더군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도 저를 은근하게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말했던 저희 집안 이야기를 다 퍼뜨렸던 것이에요. 제가 지독히도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 집안 환경은 아주 개판이고 희망의 불씨라고는 피울 의욕조차 보이지 않는 부모 밑에서 하루하루 죽지도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 친구가 다 떠들어댄 후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고 싶었고 관심을 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양념을 쳐서 제 이야기를 생동감 넘치게 이 친구한테 전해주었던 것이었어요. 이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응을 보내주는 게 좋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의 모든 이야기는 이 친구가 반 친구들로부터 호감을 얻어내기 위해 떠들어대는 즐거운 이야기 보따리 속의 일화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책 없는 집구석에서 약간의 정신 이상까지 앓고 있으며 천하의 불효자식이기까지 한 것으로 낙인이 찍혀버렸고
반 친구들이 기피하는 대상으로 되어버렸어요. 제가 경각심 없이 떠들어댔던 제 아내 이야기가 이런 부메랑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약한 부분을 내어 보이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성인이 되고 나서 또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창시절에는 제가 워낙 이런 방면으로 미숙하여서 무지했던 것이죠.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저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져만 갔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보내는 학교 생활이 어느새 까마득한 옛일로까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은근하게 따돌림을 당한 상태로 저는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한 채 2학년이 되었어요. 별로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았던 애들이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네. 올해도 망했구나. 배정된 반에서 면면들을 확인한 저는 좌절하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2학년이 되어서도 저는 겉돌았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내밀어진 손길이 있었어요. 제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 손길의 주인공을 바라보았지요. 그 친구는 바로 반에서 가장 예쁜 축에 속하는 미모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일찍이 저도 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세윤이라고 칭할게요. 세윤이는 키도 큰 편이었고 얼굴도 예쁘장한 데다가 자기만의 분위기가 확연히 있는 친구였는데 얘도 1학년 때 일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2학년으로 올라오기 전에 반 친구들하고 사소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원래 함께 놀았던 무리에서 튕겨져 나온 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랑은 달리 세윤이는 외모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저처럼 아예 따돌림 당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얘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애들이 항상 있는 정도였죠. 저는 2학년이 된 이후로 1학년 때보다 더욱 힘들어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특히나 점심시간이 가장 괴롭고 서러웠고요.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애써 근처에 다가가 웃으면서 그네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어느 날은 저를 두고 반 친구 몇 명이 화장실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기도 했었던걸요. 어떻게든 우리한테 끼고 싶어서 좀 아까 안달 부리는 거 봤어? 웃기더라.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은 가상하다고 봐. 생긴 거랑 행동하는 게 어쩜 그렇게까지 가난해 보일까? 걔는 진짜 빈티가 너무 나서 옆에 이게 쪽팔릴 정도야. 집이 못 살아도 별로 티 안 나는 애들도 있던데 걔는 왜 그렇게 티가 날까? 그런 대화를 엿듣고 나서도 그 앞에 나서기는커녕 못 들은 척 행동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죽고 싶다는 충동도 몇 번 느꼈었어요.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건 그보다도 더 많이 수십 차례 품었었고요. 그런데 딱 그랬던 제 앞에 나타나서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세윤이란 친구였던 것입니다. 야, 너 혹시 밥 같이 먹을 사람 없으면 오늘부터 나랑 같이 먹을래? 저한테 세윤이가 그렇게 물어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못해서 제가 꿈을 꾸는 건가 환청을 듣는 것인가 싶었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저한테 이런 선의가 내밀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랑 똑같이 반에서 겉돌기는 했지만 예쁜 외모에다가 성격까지 쿨하고 어딘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겨대는 세윤이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세윤이와 다니게 되었는데 세윤이는 저랑 식사 시간을 같이 보내주었을 뿐더러 점차 쉬는 시간에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학교 생활이 좋아졌으며 다른 친구들의 동향을 살피며 누나를 불려대는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밝은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세윤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 수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반에서 부실장을 맡고 있었던 애가 세윤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버렸습니다. 세윤아, 너 왜 자꾸 걔랑 놀아? 걔가 불쌍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별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너 걔랑 있으면 진짜 없어 보여. 걔 가정환경 구질한 거 너도 들어서 알지 않아? 모두가 어울리기 싫어하는 구질하고 음울한 가난뱅이랑 왜 놀아주냐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들어버린 저는 순간적인 분노와 함께 두려운 마음이 솟아났어요. 세윤이가 그 말에 동조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부실장이 떠들어대는 말소리를 한참 듣고 있던 세윤이가 갑자기 코웃음을 크게 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애네? 야, 내 마음이야.
내가 누구랑 다니든 네가 뭔 상관인데? 네가 뭐 내 엄마라도 돼? 그러자 부실장이 말문이 막혀서는 아무 대답도 못하였죠. 조금 있다가 슬쩍 봤더니 부실장이 입을 꼭 다물고는 얼굴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소신대로 할 말 다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세윤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계속 허덕이고만 있었고 자꾸만 소심해져만 가고 있었는데 세윤이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군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저랑 동갑 친구인데 어쩜 그렇게 성숙할 수 있었나 싶어요. 그렇다고 세윤이가 아주 유복한 집안이라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나한테 세윤이 같은 멋진 친구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 세윤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학교 관두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을 거야. 저는 세윤이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어 그 후로 시리에 빠져 지내는 저희 집에 못지않은 가정사가 세윤이한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윤이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였더군요. 그것도 세윤이의 모친께서 불륜을 저지르셨는데 애꿎은 부친만 어쩌다 보니 이혼을 당하시게 되었고 세윤이는 자신의 의견 한번 내어보지 못한 채 모친과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친께서 재혼하신 세윤이의 새아버지는 질적으로 별로 좋은 분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세윤이는 집에 마음을 못 붙인 채로 계속 지내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이 망할 집구석부터 떠나버릴 거야. 대학 가고 나서는 자유로운 내 세상일 테니까. 세윤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저는 거의 처음으로 대학 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더랍니다. 세윤이 덕분에 순조로운 2학년을 끝마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를 안 좋아했던 몇 명과 같은 반이 되어서 정말 괴로웠었는데요. 다행히 바로 옆반으로 배정된 세윤이가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면서 매 쉬는 시간이며 식사 시간마다 함께 보내주었기에 지내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따로 만나서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세윤이로 인해서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성적에도 점차 욕심을 내갔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공부는 적당히 포기한 뒤에 대충 전문대에 진학해서 취업이나 빨리 할 작정이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다가 저희 집에는 돈이 궁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윤이가 저한테 어느 날 문득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라면 좋은 대학 가는 거 포기 안 할 것 같아. 그 기간 동안 공부해서 지금 이 성적 나온 거면 너 은근히 공부머리가 있는 것 같거든? 혹시 빡세게 남은 시간 수험 공부에 올인해서 높은 대학 노려볼 생각은 없어? 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입시에 대해 말을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었죠. 지금이 고2만 되었어도 모르겠는데 이미 3학년이잖아. 올해로 끝인데 뭘 어떡하라고? 우리 집은 나 재수 공부 시켜줄 형편도 안 되는데 기한이 너무 짧게 남았기 때문에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제가 자포자기로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세윤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관심과 응원을 받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는 애정에 목말라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돌림 속에서도 친구 관계란 것을 놓지 못하고 제가 끼어들 수 있는 무리를 찾아서 하염없이 헤매며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친구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아둥바둥 했었던 것이고요. 그랬던 저에게 세윤이가 전적인 신뢰를 보내주니까 제가 감히 그 믿음에 배신을 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었으며 캄캄했던 저의 학교 생활에 환한 등대불이 되어준 세윤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공부에 매진해보기로 결심을 마쳤습니다. 고3 때 담임선생님께서도 입시상담에서 저에게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은 이렇다며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주셨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더 높은 대학을 노려보겠다는 답변을 드려서 담임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어드렸죠. 없는 형편에 사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필요한 문제집을 다 살 수도 없었지만 세윤이가 자신의 문제집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적어도 그 문제집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통달하고 말겠다는 각오였죠. 그리고 저는 곧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윤이 말대로 제가 공부 쪽에 제법 머리가 돌아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3년 내내 씨름해서 얻어낸 수준을 저는 6개월 만에 따라잡는 형국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왜 제가 스스로 공부를 별로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받아쓰기부터 산수까지 늘 성적이 좋았었는데 가세가 완전히 망하면서부터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해서 공부를 서서히 놓아버렸던 것 같아요. 녹슬었던 머리가 수년 만에 돌아가면서 드디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은근하게 공부에 맛을 들여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꽤나 알아주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그 대학보다 살짝 한 단계 위 대학교도 갈 수 있었지만 장학금을 무시할 수 없어서 최종 선택을 내렸습니다. 저의 대학 합격 소식은 저희 반에서는 물론이고 교무실에서도 화제였어요. 조금 나중의 일이라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학교 정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이름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네요. 저는 그렇게 서울 소재의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입학하게 되었고 세윤이는 그보다 훨씬 낮은 경기도의 어느 4년제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위치가 너무 멀어서 앞으로 보기 힘들겠다 싶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더랬죠. 20살이 되자마자 모든 애들이 술집에 출입하면서 성인이 된 것을 만끽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모임에 끼고 싶었으나 언감생심이었는데요. 어렵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고등학교 졸업 전에 돈이나 벌고 있었던 저의 손을 잡아 이끈 것은 바로 세윤이었습니다. 시내의 인기 많은 술집에 저를 데려가 주었는데 세윤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20살을 맞이했던 첫 겨울에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인생 처음으로 맥주를 마셔보면서 세윤이에게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거듭 얘기해 주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졸업은 웃는 표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서로의 탓을 하면서 밖으로만 놔두셨던 부모님께서도 저의 대학 합격 소식 이후로는 많이 누그러지기 시작하셨어요. 딱 이때부터 다시 저희 집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도 하면서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 가장 고무적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허무하게 날려버렸던 재산이 너무 아까운 나머지 그 과거에 묶여있느라 앞날을 바라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대학에 합격한 이후로 가족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세윤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변화였네요. 서울로 대학을 간 이후로도 저는 세윤이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자마자 세윤이와 만나서 놀기도 했었고요. 와, 세윤아, 너는 대학 가니까 진짜 미모가 꽃이 폈구나. 나는 좀 아까 너 이쪽으로 걸어오는데 연예인이 온 줄 알았어. 그리고 세윤이는 제가 감추지 못하고 순수하게 내뱉어버렸던 감상대로 정말 대학생이 되자마자 더욱 예뻐져 있었습니다. 제 눈에만 그리 보인 것은 아니었는지 대학교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였어요. 미팅 참가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선배들한테서 추파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세윤이 정도로 괜찮은 애라면 청춘의 시작을 멋지게 열 것이라고 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1학기가 끝난 후에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인기가 많은 애니까 이래저래 바쁜 일이 많아서 저 같은 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났을 거라고 여겼었네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2학기를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몇 달씩이나 연락 두절되었던 세윤이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가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았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 세윤아, 네가 결혼을 한다고? 게다가 임신을 한 상태라니? 이런 소식을 전하려니까 정말 민망하다. 여름에 사귀게 된 오빠랑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어. 남들보다 많이 이르지만 뱃속에 생긴 생명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해. 대학교는 어떡하고 지금 고작 20살에 그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후회 안 할 것 같냐고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삼켜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윤이가 얼마나 온전한 가정의 형태에 대한 결핍이 심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세윤이는 자기 부모님과 거의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 세윤이의 결핍을 건드린 남자가 등장했던 것이죠.
상대는 세윤이보다 6살이나 많은 남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바로 취업할 거라나 뭐라나 그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상대 측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별로라는 사실에 이미 걱정을 가득 안았던 저였기에 그저 한숨만 나왔었네요. 세윤이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남자와 부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21살에 출산을 해서 애엄마가 되었고요. 다시 학교로 반드시 복학할 거라고 했었지만 결국은 대학교 중퇴로 최저학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형편의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막 취업해서 낮은 초봉을 받고 있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어떻게 대학교에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났겠어요. 저는 세윤이의 상황을 10분 이해하면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 안에 박혀있는 세윤이의 이미지에 따르자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20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저는 학점 관리에 매진하면서 대학 생활에 집중하였고 이제 생활의 환경이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진 세윤이랑은 서서히 연락이 드물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공교로울 만큼 신기하게도 저희 집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직전에 외국을 다녀올 용기도 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성격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꽤 활발하고 외향적으로 바뀌어갔죠. 대학에서 만난 인연들이 저와 잘 맞았던 게 유효하였네요. 저는 짧게 외국을 다녀온 후에 바로 졸업을 하였고 인턴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취업한 회사에서 운이 좋게도 괜찮은 직속 선배들을 만났어요. 덕분에 이런저런 인생 상담도 받을 수 있었고요. 저의 짧은 연애담을 접한 선배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남자 보는 눈이 더럽게 없다 하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쩜 그렇게 똥차만 만나고 다녔냐면서 이제는 어엿한 정규직 직장인이 되었으니 근사한 벤츠를 만나보라고 성하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선배 한 분께서 저에게 본인의 지인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 지인분과 사귀게 되진 않았지만 대화가 잘 통해서 그냥저냥 연락을 이어가는 사이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지인분의 친한 동생과 어쩌다 보니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한 동생과 사귀게 되어서 시간이 흐른 뒤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은 꽤나 얼떨결이었고 지극히 우연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고 만다는 말처럼 저희 두 사람은 그런 식으로나마 마주치게 되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딱 30에 첫 아들을 낳아서 저는 엄마가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제 친구 세윤이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꼭 10년 만에 이혼을 한 세윤이는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혼은 원활한 합의 이혼이었다기보다는 진흙탕에 빠진 개싸움이었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음해를 당한 세윤이는 자기 딸마저 전 남편에게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정신없이 서툰 육아를 하고 있었던 저는 세윤이의 소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제 일상이 벅차서 코가 석자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세윤이에게 세심한 신경까지는 못 써주었습니다. 세윤이는 이혼을 겪은 후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경제생활을 못하고 산 모양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세윤이가 자기 친자매처럼 지냈던 사촌 언니를 이 시기에 교통사고로 잃기까지 했어요. 저도 그 세윤이의 사촌 언니를 한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 비보를 접하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촌 언니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집안에 잘하는 효녀였으며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모처럼 돈을 모아서 시간을 내서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그 여행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비명행사하였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으니 세윤이가 큰 상실감을 떠안았어요. 한동안 피폐하게 지내던 세윤이는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기 전에 수십 번도 더 고민을 했었다네요. 그만큼 어려운 심정을 안고 있었던 거겠죠. 내가 정말로 이런 부탁하기 미안한데 염치 없게 손 벌릴 사람이 지금 나한텐 너밖에 없어서 그래.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세윤아, 안 그래도 요즘 네 생각이 많이 났었어. 혹시 무슨 일로 돈이 필요한 건지 자세히 말을 해줄 수는 없고 얼마가 필요한 거야?
뒷이야기라 말을 해주기는 좀 그렇고 미안하지만 500만 원만 빌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꼭 필요해서 그래. 조금 급한 일이야. 뭐? 500만 원? 지금 당장? 나도 지금 통장에 현금 500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서 그 돈이 꼭 필요해. 내가 꼭 갚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테니까 나 좀 도와주라. 현금으로 500만 원이라니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둘째 딸을 출산하고 난 뒤였어요. 돈 들어갈 곳들이 투성이로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세윤이한테 선뜻 확답을 못 주고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세윤이 편으로 아이 장난감이나 고급 브랜드 바디로션 같은 제품들을 몇 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반면에 저는 세윤이한테서 아무것도 못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빌려주지 말자 싶었습니다. 세윤이한테는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500만 원씩이나 빌려주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세윤이 상황으로는 500만 원을 언제 어느 때에 갚겠노라고 나한테 확실히 약속도 못 해줄 텐데 그 돈을 무턱대고 빌려줘봤자 어떡하겠어. 마음이 불편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세윤이가 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말이죠. 그날따라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옆반 친구랑 싸웠다 어쨌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었거든요. 너무 의외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그 친구랑 왜 싸웠냐고 하니까 별로 이유는 없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말로 싸우게 돼서 한 대씩 서로를 때리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내일 어린이집에 안 나갈 거래요. 왜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를 다시 볼 생각을 하면 속에서 겁이 나고 기분이 이상해서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 어린 것을 호되게 타일러버리고 말았네요. 그까진 일 아무것도 아닌데 겨우 그거 가지고 어린이집을 못 가겠다는 때를 지금 몇 시간째 쓰는 건지. 저래가지고 커서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나약하게 구는 거람? 한숨을 내쉬면서 둘째 딸을 재우고 있던 저는 갑자기 강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진무구하게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그대로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저에게도 이렇게 연약하고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날 수 없었던 아기 시절이 있었으며 어린 마음에 별것도 아닌 걸로 투정을 부려댔던 유년 시절을 보낸 바 있었고 집안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서 지독한 사춘기를 보내며 학창 시절을 버텨냈던 전적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오로지 학교만이 나의 세상이었고 그게 전부였더랬죠.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요즘에는 세상이 꽤 달라졌다지만 학생들에게 학교가 자기의 세상이라는 사실만은 여전하지 않겠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폭력이나 심한 왕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는 하였습니다. 사회에 나온 성인의 관점에서는 학교 따위 그렇게 힘들다면 바로 그만두면 될 일이다. 학교가 인생의 전부인가? 인생을 80년은 좋게 채우고 사는데 고작 10대의 나이에 학교의 일이 뭐라고 세상을 등지기까지 해?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사춘기의 그 나이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철이 들어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 속에 처음 만나게 되는 사회가 바로 학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모든 것일 수밖에요. 특히나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마땅한 도피처가 없었고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겪는 좁은 세상 안에서만 살았었죠. 바로 그 시기에 나를 구해주었던 친구,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나의 유일한 친구가 바로 세윤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어느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힘든 학교 생활로 심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기 자식이 있다면 그리고 500만 원으로 자식의 학교 생활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 돈 안 내놓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빚을 내서라도 500만 원을 내겠죠. 저는 아주 값진 구원을 세윤이로부터 받은 셈이었고 그것은 저로 하여금 더 이상 500만 원을 빌려주는 걸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제 여고동창의 사정이 어려우니 500만 원을 빌려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제가 진짜 300만 원만 되었어도 제 선에서 혼자 처리하고 남편한테 속으로 죄를 짓고는 말았을 텐데 500만 원이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는 이걸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세윤 씨라면 몇 번 얘기 들어서 잘 알지. 우리 결혼식 때도 가장 일찍 와줘서 늦게까지 있었던 너랑 가장 친한 동창이잖아. 맞아, 나랑 가장 친밀했던 친구고 지금도 그래. 자주 만나지 못하고 산지 오래되었지만 나한테는 여전히 고마운 친구가 바로 세윤이야. 내가 자기한테 나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은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해줘야 할 것 같네. 세윤이한테 내가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 저는 남편에게 저희 친정집이 폭삭 망해서 집안 분위기 개판나서 계속 힘들게 지냈던 일부터 시작해서 억울하게 학교에서 당하기 시작한 따돌림,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힘들어할 때 세윤이가 손을 내밀어 주었던 것과 어째서 대학 진학에 욕심내게 되었는지까지 다 터놓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서 처음 듣는 제 과거사에 놀란 눈치였지만 대체로 조용히 다 듣고만 있었어요. 생각이 많은 얼굴이 되어서는 고민 좀 해보겠다 그러더니 다음날 출근해서는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세윤이한테 그 돈 빌려주자며 호락의 말을 해왔습니다. 저에게서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어놓고 돈을 빌려주지 말자고 하는 건 자기로서는 도저히 못할 짓이라며 웃더군요. 남편에게 참 고마웠어요. 거듭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세윤이한테 연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바로 500만 원을 붙여주겠다고 하니까 세윤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잠시 후에 조금 흐느끼는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예전부터 세윤이 앞에서 눈물을 종종 보인 바 있었지만 제가 세윤이의 우는 모습을 보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매사에 쿨하고 당당하고 강인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정말 고맙다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세윤이를 도울 수 있어서 또 우정을 지킬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세윤이는 저희 부부 덕분에 자기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사흘 뒤에 연락이 와서는 올해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해왔어요. 그래, 알았어 세윤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얼굴이나 보면서 밥이나 먹고 그러자. 여태까지 너무 못 만나면서 지내온 것 같아. 와,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게 느끼던 참이었어. 이혼 전부터 내가 너무 정신이 쏙 빠져 살아서 너랑 연락하면서 자주 얼굴도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었는데도 그러지를 못했어. 우리 앞으로 그렇게 지내자. 나도 이제 시간이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거든. 모처럼 밝은 주제로 통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금세 재미있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는 대학에서도 괜찮은 친구를 사귀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상하게 종종 연락을 하면서 때때로 만나기도 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한참이나 연락이 끊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되고 또 소식 없이 지냈다가 문득 연락을 한 번씩 주고받았던 세윤이처럼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저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제 음울한 학창시절을 아는 건 세윤이 뿐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 후에 세윤이를 저희 집으로 초대하였고 저희 애들하고도 인사시켜 주었어요. 특히 세윤이가 저희 둘째 딸을 보면서 무척이나 예뻐해 주었습니다. 무슨 아기가 이렇게 예쁘냐면서 오만 호들갑을 다 떨어대며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세윤이를 보면서 예쁜 본판이란 참 어디 안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을 오래 해서 초췌한 느낌이긴 하였으나 세윤이 특유의 미모는 여전하더군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제는 성숙한 매력까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윤이를 보면서 저는 애 둘 낳은 엄마가 되었다고 너무 퍼질러지지 말고 몸매 관리며 외모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내가 종종 이렇게 놀러와도 될까? 지하철 타고 오니까 못 올 거리가 아니었네. 너희 집에 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세윤이가 눈을 빛내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대고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었겠나요? 무조건 자주 와도 된다고 하였죠. 세윤이는 그날 저희 집에서 나가는 길에 마침 귀가하던 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안면 정도는 이미 있었기에 인사를 나누었고요. 와, 세윤씨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새삼 정말 예쁘게 생겼다. 고등학교 때도 인기 많았었다고 했지?
저렇게 예쁘니까 여고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거구나. 그런데 남편이 혼잣말을 하듯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 친구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 그 사실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이 남자가 제 남편이란 것에서 기분이 왠지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세윤이를 보면서 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예쁘구나 하는 걸 느낀 뒤였기 때문에 더 그랬었나 봐요. 그래도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몇 주 후에 세윤이가 저희 집에 또 놀러 왔을 때 남편하고 저희 애들하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밥도 먹고 과일도 깎아 먹고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남편이 세윤이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윤이가 무슨 말을 하면 반응도 크게 해주었고요. 저는 그런 것이 신경 쓰이는 제 자신이 너무 못난 것 같아서 티를 내지 않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사랑하는 제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윤이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심장이 쿵 가라앉고 말았어요. 만에 하나 할 말이 생기더라도 나를 통해서 전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번호를 서로 주고받았지? 비상연락망이라는 핑계들은 뭐야? 나 몰래 둘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건 설마 아니겠지? 저도 모르게 그런 모난 의심을 품게 되었고 남편의 휴대폰이 자꾸만 잠금 모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사실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둘째 딸을 데리고 동네 내과에 갔다가 토요일 오전임에도 신기하게도 대기가 하나도 없어서 금방 진료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일찍 귀가한 것에 남편이 깜짝 놀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신발장에 웬 낯선 신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아들이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엄마, 그거는 아줌마 신발인데? 지금 아줌마가 아빠랑 안방에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말한 아줌마는 바로 세윤이었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정신이 핑 돌아버려서 빠른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짧은 찰나에 오만 상상을 다 하면서 안방문을 열어젖혔는데 분노로 물들어 있던 제 눈은 금세 휘둥그레졌어요. 세윤이가 손에 흰 봉투를 쥔 채로 그걸 남편에게 흔들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를 돌아본 것입니다. 남편은 난감하단 표정으로 한숨을 쉬다가 저를 보고는 딱 굳어버렸고요. 지금 이 상황은 대체 뭐야? 세윤이 너는 왜 연락도 없이 여기에 있는 거고 지금 그 봉투는 또 뭔데? 당황한 저를 보면서 세윤이는 앞불싸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준 것은 남편이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을 참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죠. 간략을 해보자면 세윤이는 저희 부부에게 빌린 돈을 원금보다 더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의 계좌에 500만 원을 붙일 작정이었고 또한 현금 100만 원을 따로 준비해서 남편에게 저를 위한 선물을 사달라며 그 돈을 봉투에 넣어 전달하려던 순간을 제가 포착했던 거예요. 그 봉투 안을 살펴보자 현금 100만 원과 더불어서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있더군요. 그 종이에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선호하는 색깔, 저의 입맛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꼭 좀 잘 챙겨달라는 짧은 글귀까지 읽고 나자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울어버렸어요. 세윤이에게 못난 마음으로 의심을 품었던 제 자신을 견딜 수가 없기도 했고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딸 낳고 나서부터가 결혼 생활의 지옥 시작이었거든. 전 남편 놈한테는 제대로 된 배우자 대접 받아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딸을 낳은 너를 보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오지랖을 피우고 싶어지던지. 너는 행복하게 잘 사는데 결혼 생활 망친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으니 웃긴 일이지? 나도 알아. 그래서 너한테는 내 불안을 얘기 못하고 자꾸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만 들었어. 진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네. 세윤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서야 그간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10년을 힘든 결혼 생활을 시달린 세윤이는 저를 보면서 혹시나 저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한번 느낀 이후로 그것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인지 저에게 잘해주는 게 맞는지 의심을 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세윤이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세윤이가 있을 때는 더욱 밝은 모습만 보였던 거라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남편이 세윤이한테 호감을 품었나 하는 오해를 했던 거고요. 속내를 터놓고 대화를 한 저희들은 서로 간에 품고 있던 의심을 싹 지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윤이가 애를 써서 추가로 마련한 100만 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강하게 고사하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뜻도 일치했기에 세윤이는 뜻을 굽혀야만 했네요. 그 이후로 저는 세윤이와 더 가까워졌는데 이제는 아예 친자매처럼 느껴질 때도 있네요. 세윤이가 전 남편에게서 자기 딸을 되찾아오려고 아직 애를 쓰는 중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힘이 되어주고 있고요. 물질적인 것도 제가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큰 결핍이 있던 시절에 만났던 저희 두 사람은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